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 1934 by James M. Cain, James Malan Cain. 제임스 윌리엄과 로즈 말라한 케인의 아들인 제임스 말라한 케인은 1892년 7월 1일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로잘리, 버지니아, 제네비브 등 세 자매와 그의 동생 에드워드를 포함한 5명의 아이들 중 장남이었다. 그는 전문적으로 노래를 부르려는 그의 계획을 포기했지만 세레나데 1937년, 커리어 인시 메이저 원래, 킬킨싱 1938년, 밀드레드 비어스 1941년과 같은 작품에서 분명한 음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유지했다. 그의 뛰어난 대화력은 극작가로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 1926년과 1955년 사이에 그가 무대에 글을 쓰려는 5번의 시도는 모두 이런저런 실패를 초래했지만 드라마에서 그에게 통하지 않는 효과적인 대화와 빠른 속도로 전개된 줄거리는 그가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비판적으로 칭찬하는 소설의 핵심이 되었다. 1910년 케인은 워싱턴 대학교 메릴랜드 체스터턴을 졸업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총장이었고 프로가수로 무대에 진출하는 데 실패한 후 1914년부터 1917년 영어와 수학 교사로 돌아왔다. 그 후 10년 동안 케인은 볼티모어 선 신문사로 일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보병 회사의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던 프랑스에서 군복무를 마친 후 그는 칼럼니스트이자 장편 작가로서 볼티모어 선으로 돌아왔다. 그는 애틀랜틱 먼슬리, 네이션, 미국 머큐리 H. L. 맨켄에 기고문을 실었다. 맨켄은 그를 월터 이프만에게 추천했고 이후 그는 그를 뉴욕 월드 편집자로 임명했다. 1920년 케인의 메리 리베카 글와의 결혼은 1927년에 끝났고 그때 그는 1927년부터 1942년에 황금기의 그의 아내가 될 엘리나 쇼스타드 티세카와 결혼했다. 그의 첫 단편 소설이 그의 첫 번째 저서인 출판했다. 파스로는 1928년에 나왔다. 그는 1930년에 알버브맨 라는 제목의 풍자적인 대화집을 1931년 그는 잠시 동안 뉴요커의 편집장으로 일하다가 할리우드로 이사했다. 그가 첫 단편 소설과 함께 미국 문학에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소설을 만든 것은 그가 대본 작가로서 생계를 꾸려가는 동안이었다. 그는 1934년 그의 첫 소설 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 후 더버 인데밀리 1936, 세르네 1937, 밀드 피어스 1941, Love's Lovely Counterfeit 1941을 발표하였고 그의 두 번째 결혼은 1942년에 이혼으로 끝났다. 케인은 할리우드에 5년 더 머물렀고 그중 마지막 3년 동안 그는 전 여배우인 아일린 프링글과 결혼했다. 케인의 음주 문제로 인해 상당 부분 문제가 된 이 결혼은 1947년 이혼으로 끝났다. 그의 베스트 소설 중 마지막 작품인 더 버터플라이가 출간된 해였다. 그 해는 플로렌스 맥베스와의 결혼의 해이기도 했다. 플로렌스 맥베스는 4명의 아내 중 마지막 아내로 둘 중 아무도 자신의 자녀를 갖지 않았다. 작가로서 케인은 더 높은 창의력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는 연구에 세심한 만큼 스타일과 사상의 깊이를 강화하지 못했다. 패스 오브 선을 1946년은 1860년대에 은스 오브의 붐을 일으키던 중에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한 집중 연구된 소설이다. 진지하게 문학 집필에 전념하겠다는 그의 결심에 따라 그는 1948년 플로렌스와 함께 메릴랜드의 하얏트빌로 이주했다. 그의 후기 할리우드 소설 중 최고 작품인 가워티어 1953년과 레인보우 종말 1975, 연은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그의 업적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의 말기의 주요 노력은 가워티어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출판된 소설인 귀여운 백은 1962년이었다. 패스 오브 서너처럼 18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남북전쟁의 마지막 해에 서부 루이지애나로 간 레드리버 탐험대에 관한 이야기다. 케인의 명성이 절정에 달한 이 작품과 달리 민영은 엇갈리지만 전반적으로 열광적인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인 시장을 누렸던 것과는 달리 비평이나 흥행 분야 모두에서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그의 마지막 아내였던 플로렌스는 1966년에 사망했고 케인 자신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글을 썼으며 1977년 10월 27일 85세의 나이로 하얏트빌에서 사망했다.
1984년 사후에 출판된 소설 클라우드9은 그의 명성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다. Fermentation, Cinematization. 케인은 미국인의 성격을 관찰하는 사람이었고 어두운 방랑에 대한 해설자였다. 그의 경력의 절정은 영화 누아르의 도래와 맞물려 그중 영화 버전 포스트맨 항상 두 번 배를 울린다. 1946년 이중배상 1944 년 밀드레드 피어스 1945년 이 그의 일이다. 영화 더블 인데ም니티에 관한 기사에서 루스 프리고즈가 말하는 영화 누아르에 대한 내용은 케인의 소설의 방향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 살인 탐정 범죄 영화는 전쟁 시기에 인기를 끌었는데 이 영화는 영화 제작자들이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고도 그 시대의 폭력적이고 악몽 같은 분위기를 묘사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누아르 영화에서 지난 10년간의 낙관주의는 무의식적으로 인간 본성과 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회의적인 견해로 인해 거부되었다. Anti-hero characters and material gratification. 그의 반영웅적 성격과 개인적 만족의 물질적 측면을 성공적으로 그러나 스스로 파괴적으로 추구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케인은 미국인들의 욕망의 배반적인 무리들을 드러낸다. 제임스 말라한 케인은 가수 로즈 말라한과 메릴랜드주 나포스에 있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 교수였던 제임스 윌리엄 케인의 5자녀 중 장남이었다. 그의 조부모는 그의 아버지가 예일 대학에 다니던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정착한 아일랜드 이민자였다. 케인은 그의 아버지가 메릴랜드주의 워싱턴 칼리지의 총장이 되었을 때 11살이었다. 케인은 이곳에 15세 때 입학해 1910년 졸업 1917년 석사 학위를 받고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접고 1년 동안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몇몇 신문의 리포터였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쳤다. 그 후 17년 동안 그는 할리우드에서 대본을 썼다. 1947년 그의 네 번째 결혼은 오페라 가수 플로렌스 맥베스 휘트웰과의 결혼했고 4편의 소설에서 음악에 대해 집필하였다. 그의 경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문의는 H. L. 맨켄으로 위를 출판했다. 그는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고 아메리칸 머큐 제임스 멜로한 케인은 제임스 윌리엄 케인과 로즈 멜로한 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남 삼녀 중장녀였다. 그의 아버지는 영문과 교수였고 워싱턴 칼리지의 총장이 된 대학 행정관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직업적인 야망을 포기한 숙련된 오페라 가수였다. 훗날 케인은 잘생기고 뛰어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경쟁심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어머니를 존경했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오페라에 관심을 기울였다. 1910년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후 케인은 가수가 되기 위해 공부함으로써 오페라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시도했다. 불행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그의 열망에 맞지 않았고 그는 좌절의 1년 후에 그만두었다. 1910년에서 1914년 사이 케인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직업의 연속에서 일했다. 그는 항상 그를 제2의 선택으로 여겼지만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단편 소설과 스케치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중 어느 것도 팔 수 없었다. 케인은 워싱턴 대학에서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드라마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불안한 시기를 보내던 케인은 1917년에 볼티모어로 이사했고 신문 기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자원하여 79사단 신문을 편집했다. 민영화되자마자 케인은 볼티모어에서 저널리즘으로 돌아왔다. 그는 1920년대에 그를 성공적인 문인으로 만드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는 어탄덱 먼트리, 내션,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와 같은 잡지에 에세이와 이야기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편집자 H. L. 맨켄과 친구가 되었고 맨켄의 드 어메리칸 머큐리의 풍자적인 대화를 기고하기도 하였다. 케인은 애나폴리스에 있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가 1924년에 뉴욕으로 이사했다. 그는 뉴욕 월드 편집진에 합류했다. 그곳에서 그는 재즈시대의 삶에 대한 재치 있는 논평을 썼다. 1931년 뉴욕 월드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케인은 편집국장으로서 뉴요커로 옮겨갔다. 그는 뉴요커에 9개월밖에 머물지 않았다. 다른 많은 작가들처럼 케인은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수익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 할리우드로 옮겼다. 케인은 시나리오 창작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1933년까지 그는 실직 상태였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은 그는 그의 봄과 여름의 첫 소설을 썼다.
우체부는 배를 두 번 울린다는 1934년 출판되었고 문학적인 감각과 대중적인 승리였다. 이 소설의 성공은 케인의 할리우드 경력을 되살렸고 그는 캘리포니아 배경으로 중요 작품들을 출판하였다. 1930년대 케인은 미국 대공황 시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불러일으키는 거친 소설들을 연재했다. 그러나 1940년대와 함께 케인의 영감은 발휘되어 비록 30년 동안 더 출판되었지만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1946년부터 1947년까지 그는 작가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미국 작가 기관이라는 단체를 설립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케인은 3명의 부인에게 가난한 남편이었다. 1947년에 어머니와 같은 오페라 가수인 플로렌스 맥베스와 4번째로 결혼하였다. 1948년 케인은 하야트빌로 이주하여 메릴랜드로 돌아왔다. 그는 1977년 죽을 때까지 글을 계속 쓰면서 조용히 그곳에서 살았다. 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 수년 동안 프랭크 챔버스는 캘리포니아를 왔다 갔다 하며 항상 사람들을 속이거나 푼돈을 벌면서 법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가 닉 파파다키스의 레스토랑에 왔을 때 그는 길 아래 있는 모든 식당들처럼 작은 간이식당 핫샷에 투자된 똑같은 옛 꿈을 보게 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에시하우스에는 그리스인 남편과 결혼하여 로스앤젤레스에서 웨이트리스 생활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영리하고 아름답고 감각적인 여성 코라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중서부에서 열린 위인 대회에서 우승했고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였다. 코라는 자신의 장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적어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남자와 결혼했다. 코라와 프랭크는 보는 순간 서로 끌려 프랭크가 코라의 간이식당에 근무한 지 일주일도째 머물기 전에 둘은 함께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코라는 그녀와 프랭크가 도망갈 수 있도록 남편을 없애자고 먼저 제안한다. 프랭크는 파파다키스가 목욕하는 동안 몽둥이로 코라가 남편을 때려 죽인 후 프랭크가 사다리를 타고 욕실로 들어가 시체를 치우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이 꼬인다. 지나가는 오토바이 경찰관이 프랭크와 잡담을 하기 위해 멈춰서서 아마도 사다리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코라가 남편을 몽둥이로 때렸을 때 레스토랑의 모든 불이 꺼지고 떠날 때 경찰관이 그것을 알아차린다. 프랭크는 욕실에 서 있는 코라와 그녀의 남편이 물속에서 첨벙거리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를 치료하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고 그들은 불빛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 결국 닉은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프랭크, 코라와 몇몇 경찰관들은 닉을 둘러싼다. 그리고 닉이 무슨 말을 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닉은 정신이 들고 난 후 자신이 샤워하다가 미끄러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토바이 경관은 의심이 많아 휴즈박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프랭크와 코라를 데리고 식당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거기서 죽은 고양이를 발견하여 감전으로 여긴다. 프랭크와 코라는 닉이 병원에 있는 동안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만 그가 일주일 후에 돌아온 후 그는 아들을 원한다고 코라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다시 프랭크에게로 눈을 돌린다. 그녀는 남편이 죽으면 레스토랑을 인수할 수 있다고 약속하며 프랭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프랭크는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한다. 닉을 죽이려는 두 번째 시도는 복잡하다. 닉은 산타바바라 박람회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프랭크와 코라를 초대한다. 그들은 주말 동안 호텔에 머물다가 돌아간다. 코라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있고 프랭크도 취한 척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한다. 산타바바라 남쪽 벤츄라로 가는 길에 닉은 기절한다. 코라가 차를 세우고 그녀와 프랭크는 차에서 빠져나간다. 프랭크가 다시 차에 올라타서 차를 제방 위로 보낸다. 프랭크는 충돌전에 나가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차가 충돌해서 닉은 죽고 프랭크의 다리가 부러진다. 프랭크와 코라는 둘 다 살인죄로 기소된다. 경찰이 코라가 닉을 죽였고 프랭크 역시를 죽일 계획이었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한 후 교도관은 프랭크에게 변호사 캬츠를 소개해준다. 이 문서는 둘이 서로 적대시하지만 캬츠는 코라 혼자만 살인죄로 간주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카츠는 닉이 욕조에서 사고를 당한 직후 꺼내든 생명사고 정책의 세부 사항을 읽은 바 있다. 프랭크가 차 안에서 손님이었기 때문에 카츠는 그가 그 보험 중 1만 달러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캬츠는 배심원들이 코로에게 동정심을 가질 것이고 그녀가 기소되는 과실치사는 단지 명목적으로만 거론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결과적으로 프랭크는 무죄가 되고
코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받게 된다. 캬츠는 그의 서비스에 대해 그들에게 $5,000를 청구한다. 코라는 잠시 감옥에 수감되고 프랭크는 멕시코로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 코라는 이 사실에 대해 알게 되고 감옥에서 풀려난 후 프랭크에게 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코라는 프랭크와 함께 레스토랑을 개선해서 성공시키고 싶어 한다. 프랭크는 그다지 탐탁해 하지 않는다. 화해의 시도로 이때쯤 프랭크는 코라가 임신했다는 것을 안다. 프랭크와 코라는 해변으로 간다. 코라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서 프랭크는 그녀를 차로 데려다 준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프랭크는 트럭을 지나가려다가 충돌한다. 프랭크는 자동차 후드 위에서 코라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녀는 유리창 밖으로 던져져서 즉사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코라의 생명보험과 식당과 재산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프랭크를 살인죄로 신속하게 기소한다. 이번에는 캬츠가 딱히 변호할 여지가 없다. 프랭크는 사형수의 이야기를 쓴다. 딤, 문자 그대로 그리고 운유적으로 perception, cheating and fraud가 이 소설의 주제이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가 속셈이 있는 사기꾼이다. 프랭크는 닉이 식당으로 어슬렁거릴 때 그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주도록 설득하고 일손이 필요한 닉은 프랭크를 차고해서 기계공으로 일하게 권유한다. 그러나 프랭크는 닉이 자신을 친구로 받아들이게끔 한 후에는 나중에는 그를 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중적 세계에서는 외양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케인의 요점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유일한 기회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을 위해 사기치고 자신의 운명을 속이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사고, 행운, 우연도 이 소설의 우주론에서 작용하며 케인이 나중에 이중배상 1936에서 사용할 거대한 도박으로서의 인생관을 전제로 한다. 우편 배달부는 항상 배를 2번 울린다에서 닉과 코라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박을 하고 그럴 때마다 거는 돈과 위험은 더 늘어난다. 프랭크는 처음에 닉이 도시를 떠나 있는 동안 코라와 함께 도망을 가지만 형편없는 게임에서 그들의 버스비를 잃는다. 다음 기회의 게임은 닉의 생명을 걸고 진행된다. 그리고 프랭크를 닉의 식당에 데려와서 그를 살인사건에 연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연한 사건들은 프랭크와 코라가 닉을 살해하려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는 것을 방해하고 적절하게 닉의 살해는 사고로 위장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맨 always wins twice는 어떤 점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한 약속에 대한 논평으로 현대 개척지인 20세기 캘리포니아가 배경이 된다. 사람들이 거의 여행하지 않은 뒷길에 있는 길가에 여인 숙인 소설의 배경은 삭막한 지역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런 풍경은 T.S. 엘리엇의 황무지 나 피츠제럴드의 제 계곡과 흡사해 남녀가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꿈임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다. 코라와 프랭크는 둘 다 더 나은 것을 꿈꾸지만 결국 그것을 이룰 수 없다. 프랭크 체머스 닉 파파다키스의 트윈 오크스 선술집 앞에서 건조 트럭에서 쫓겨난 떠돌이 프랭크 챔버스는 닉이 일자리를 제안을 받는다. 프랭크는 닉의 매력적인 아내인 코라에 끌렸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코라와 성적 관계를 맺은 프랭크는 코라와 공모하여 닉을 살해한다. 닉을 욕조에서 익사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프랭크는 일단 떠나지만 그는 다시 코라에게로 이끌려간다. 닉은 프랭크를 기쁘해 다시 고용한다. 가짜 자동차 사고를 통한 닉의 생명을 건 도박은 성공한다. 병원에 입원한 프랭크의 혼란과 두려움에 노란한 사켓 지방검사는 그를 조종해서 코라를 고소하도록 한다. 재판과 코라의 석방 후 사람은 트윈 오크스로 돌아온다. 코라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울 때 프랭크는 그가 만난 매지 앨런이라는 여자와 일주일 동안 바람을 피운다. 그러나 그는 다시 코라에게 끌린다. 프랭크는 협박범인 케네디를 때려 굴복시켜야 한다. 프랭크와 코라는 서로 얽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결혼해서 해변으로 소풍을 가서 축하한다. 코라가 아프자 프랭크는 그녀를 병원으로 급히 보내지만 트럭을 앞서려는 어리석은 시도 때문에 차는 배숙으로 향해 코라는 죽임을 당한다. 그녀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프랭크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책을 집필하여 매콘의 신부의 손에 출판을 맡긴다. 아이오와에서 열린 미인대회 우승자인 코라 스미스 코러스로 태어난 코라 파파다키스 코라. 파파다키스는 할리우드에 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파파다키스와 결혼해 해시하우스 일을 하는 대신 투녹스 태븐에 머문다. 하지만 그녀는 닉의 인종적 배경에
거부감을 느끼며 프랭크 챔버스의 거친 성적인 면모를 반기고 있다. 그녀는 프랭크에게 닉을 죽이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첫 번째 계획으로 코라는 닉을 욕조에 익사시키려 하지만 정전사고는 그 시도를 중단시켰고 그녀는 프랭크와 토너를 논의한다. 하지만 프랭크가 다시 나타난 후 그녀는 닉을 죽이려는 두 번째 성공적인 음모에 참여한다. 프랭크가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녀에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자 코라는 완전한 자백에 서명함으로써 프랭크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녀의 죄를 경감하려는 변호사인 캐치에 의해 억압받는다. 비록 프랭크와 코라가 트위노쿠스의 운영을 재개하고 코라의 개입으로 개선을 이루지만 그들은 위기가 그들의 갈등을 공공연히 드러낼 때까지 서로를 계속 불신하고 있다. 코라는 프랭크에게 그녀가 임신했다고 알린다. 그들은 결혼하지만 해변에서 잠시 행복을 느낀 후 프랭크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동안 차 사고로 인해 코라는 교통사고로 죽는다. 순진하고 행복한 그리스 이민자 닉 파파다키스는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 캘리포니아의 길가에 선술집 소유와 예쁜 미국 여성과 결혼하게 된다. 닉은 그의 아내와 그의 직원을 연결하는 열정을 결코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여전히 두 사람의 자비로운 숭배자로 남아있다. 그는 욕조에서 처음 자신을 폭행한 세세한 상황을 기억할 수 없고 프랭크가 가짜 자동차 사고를 세우기 전 와인병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내리칠 때도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켓. 사켓은 돌 같은 마음을 가진 강인한 지방검사이며 그는 닉의 살해에 대해 코라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캬츠와 내기를 건다. 캬츠에 이끌려 그는 코라를 살해한 프랭크에 대한 열성적이고 성공적인 기소에 헌신한다. 캬츠 케네디 앤 매자운. 사켓과의 경쟁을 즐기는 유능한 변호사인 캬츠는 코라로 하여금 닉의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게 한 뒤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보험회사들과 협상함으로써 그는 과실치사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를 확보하게 된다. 그는 그가 사크텍에서 딴 수백 달러를 프랭크와 코라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10,000보다 더 좋아한다. 그러나 프랭크가 코라의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었을 때 그는 프랭크를 변호할 수 없다. 케네디는 캬츠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전직 경찰로 코라가 캐치에게 한 자백으로 프랭크와 코라를 협박하려 하지만 프랭크는 그를 때려 굴복시키고 증거를 없애버린다. 큰 고양이과 조련사인 매지 알렌은 주차장에서 프랭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코라가 없는 동안 일주일 동안 격렬한 불륜을 벌인다. 마제 트위노쿠스의 등장은 프랭크와 코라가 맞붙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는 마지막 위기를 촉발시킨다. 그녀는 코라를 살해한 프랭크의 재판에 마지못해 증언한다. 케인의 소설은 인구 밀도가 높지 않다. 그는 보통 주인공 내레이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극적인 사건을 연기하기 위해 4~5명의 조연 선수들을 만들어낸다. 프랭크는 득실이다.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려는 불안한 욕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덴테리인 애인 코라와 교차하게 된다. 무비스타의 꿈을 포기하고 있던 그녀는 부르주아적인 2차적인 목적으로 남편을 찾아 정착하지만 그녀는 프랭크의 도움으로 간이식당을 개조하고 운영하여 수익 사업으로 만들면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들에 대한 처벌이 끝나가면서 코라는 일을 시도하지만 프랭크의 특징적인 무목표는 그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 두 연인은 각자의 본성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케인이 소설의 마지막에 보여주듯이 두 가지 상반된 인생 철학을 융합하려는 노력은 파멸로 끝나고 만다. 코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프랭크는 맨 처음 그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를 데려다 준 길인 외딴 길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목격된다. 1930년대 미국에서 발전한 세 가지 관련 장르는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탐정, 소설에서 출발한 사립탐정 소설, 유럽 자연주의와 미국 현실주의에서 파생된 프롤레타리아 소설, 그리고 그 두 가닥에서 파생된 터프가이 소설이었다. 데이시엘 해미스의 물타의 매 1929년, 과 레이먼드 챈들러의 빅슬립 1939년은 아마도 사립탐정 소설에 가장 잘 알려진 예일 것이다. 트라벤토이근의 죽음의 배 1934는 프롤레타리아 소설의 좋은 예이고 호레이스 맥코이무코의 The She Holds Down the 1935는 타프, 가이너버스의 고전에 속한다. 이 소설들과 같은 것들은 해공황 기간 동안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표현했고 그것들은 영화 촬영에 영향을 미쳤고 보다 진지한 작가들의 어조와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1940년대 일부 유럽 소설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러한 장르의 정수는 제임스 M. 케인의 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로 대표된다. 비록 24세의 케인 소설의 내레이터인 프랭크 챔버스가 도로의 불황자 레일의 양아닌 이주 노동자가 된 실업자 군단에 속하지만 케인은 의도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병폐를 묘사하는 데 관심이 없다. 만약 프랭크 같은 사람을 만든 조건에 대한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암시일 뿐이다. 프랭크는 원한을 품지 않고 심지어 명분이 있을 때조차도 이지고잉 페어이다. 비록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사용하지만 그는 고의적으로 악랄하지는 않다. 심리적인 성격이 양면적인 태도를 쉽게 수용하는 자발적인 행동의 창조물인 그는 코라를 유혹하고 닉을 2번 죽이려 한 후에도 파파다키스를 좋아하며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비록 이 소설이 많은 케인의 소설처럼 살인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과 관련이 있지만 탐정소설로 분류될 수는 없다. 케인은 자신이 염두에 둔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민법과 보험법의 복잡성에 매료되지만 주로 범죄 행위에 대한 내막을 제시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프랭크는 폭력배가 아니며 코라도 단순히 범죄자의 정부모가 아니다. 그들은 이 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로부터 지위와 열망을 멀리 떼어놓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각자의 꿈이 하나 더 있어 당장의 소원이라는 공동의 시련을 조롱한다. 코라는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에서 할리우드로 오게 되었는데 1930년대의 많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꿈, 즉 영화배우가 되려는 꿈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실패했고 닉은 그녀를 해시하우스에서 구해냈다. 기본적으로 그녀의 가치는 중산층이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살인이 전제 조건이라 할지라도 존경받을 만한 것을 원한다. 기술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비록 차고 정비공으로서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프랭크는 월트 히드먼이 축하한 오플로드의 정신에 의해 항상 움직이고 싶어한다. 잠시 동안 프랭크는 이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비전을 코라와 공유한다. 닉을 살해하려는 첫 시도가 실패한 후 그들은 함께 방랑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연인들의 범죄 사건에서 이 의도적인 미국인의 경험에 대한 2가지 중심되는 꿈, 즉 절제되지 않은 이동성과 존경할 만한 중산층으로 정착했고, 다시 말하면 미국인의 대표적인 상충되는 2가지 관점, 즉 오플로드 정신과 융자 주택 욕구가 충돌한다. 꿈이 마침내 그들을 배신하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프랭크가 원하는 것은 성적인 다이나모 다이너모인 코라이고 코라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돈과 존경이다. 비록 이 소설의 더 큰 주제적 차원이 배경에서 미국 경험의 우화처럼 문학에서 지속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케인은 연인과 그들의 희망에서 비롯된 행동에 더 즉시 관심을 갖는다.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울린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프랭크는 그날도 다른 도시로 가던 중 식당 겸 주유소에 들러 식사를 한다. 돈 한 푼 없던 그는 식당 주인인 닉에게 사정을 말하고 닉은 마침 정비공이 필요하니 자기네 집에서 일하라고 제의한다. 닉의 아내인 코라를 보고 한눈에 반한 프랭크는 닉의 집에 머물며 코라와 불륜의 관계를 갖는다. 결국 2사람은 닉을 죽이기로 하고 닉의 머리를 내치지만 미수로 끝난다. 2사람은 다시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닉을 죽이지만 공교롭게도 프랭크마저 차와 함께 추락해 크게 다친다. 한편 병원으로 발로라는 검사가 찾아와 프랭크의 전과 기록을 들먹이며 2사람이 닉의 보험금을 타려고 그를 죽였다며 프랭크를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한다. 보험금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2사람은 궁지에 몰리는데 인간에게는 2개의 자신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자신이다. 어째서냐 하면 그건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폭력과 성적인 배신을 밀도 높게 그려낸 하드보일드 걸작. 성과 폭력을 주제로 한 미국판 이색 범죄 미스터리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울린다. 방랑자 프랭크가 불쑥 뛰어든 고속도로변 샌드위치 식당은 배불뚝이 그리스인 주인과 젊고 섹시한 미모의 아내 콜라가 경영하는 가게. 이곳에서 일하게 된 프랭크는 유용한 콜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거추장스러운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데 1930년대 미국을 무대로 폭력과 성적인 배신 행위를 순문학적 밀도 높게 그려낸 하드보일드 걸작. 한 아름다운 여성을 파멸로 몰고 간떠돌이 프랭크 챔버스가 내레이션을 맡은 이 이야기는
1930년대의 남부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한다. 아직 그보다 더 좋은 제안을 받지 못한 프랭크 챔버스는 그리스 이민자 닉 파파다키스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코라가 운영하는 길가 카페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인다. 챔버스는 탐욕, 욕망, 살인의 혼돈에 빠져 있다. 코라는 그녀의 일상 생활의 지루함에 의해 한계점까지 밀려난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다. 챔버스는 친절하지만 머리가 둔한 파파다키스의 살인에 참여하도록 그녀에게 설득당한다. 그러나 그들의 첫 계획을 망치고 곧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 줄거리 반전의 연속은 독자들을 이 무법자 연인들에게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게 한다. 케인의 작품의 전형은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로 서술이 적고 훨씬 현실적인 대화 그리고 긴박한 결말이 있는 짧은 장이 특징이다. 1인칭 내레이션 때문에 독자는 프랭크 챔버스의 점점 더 깊은 살인과 기만의 나락으로 빠져들면서 공포와 황당함을 나눌 수밖에 없다. 제임스 케인의 소설은 이미 스크린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각색되었다. 이 소설에 적어도 3개의 영화 버전이 만들어졌다. 동시대 레이먼드 챈들러와 데이시엘 해미스의 범죄 소설처럼 케인의 집착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1940년대 영화 누아르로 알려진 어두운 영화 스타일에 특히 잘 어울린다. 케인의 소설의 내용은 그리스 비극의 저류 즉 폭력적으로 충족된 야망, 근친상간, 자만심, 간통, 살인, 배신, 그리고 적수와 일치한다. 그리스 비극은 또한 케인이 허망하게 열망했던 두 가지 예술적 표현 방식인 드라마와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인의 작품은 비록 비극이 보고서나 타블로이드라는 W. M. 프로그의 의견에 동의하더라도 비극과 구성적 좌절의 맥락에서 가장 잘 접근된다. 프로그는 케인의 모든 작품을 졸작으로 판단하면서도 많은 인류 작가들이 그려낼 수 있는 가독성을 인정한다. 그의 이야기에서 주요 인물들처럼 케인은 결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을 창조하면서 그는 진정으로 쓰고 싶은 것을 썼고, 비록 그가 극작가이자 높은 문학의 창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모든 예술의 목표일지도 모르는 진리의 흐름을 파악했다. 케인의 반영들은 주로 그들의 진정한 욕망을 성취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이 꿈의 표면과 결합하는 것은 재난의 고증이다. 제임스 케인은 범죄, 폭력, 난잡함, 성적 지향에 의해 나타나는 아메리칸 드림의 오류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의 첫 문장은 케인의 소설의 질과 방향을 요약한다. 그들은 정오쯤 나를 건초 트럭에서 내던졌다. 완벽한 언어 경제로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이 문장은 아메리칸 드림의 밭을 일시적으로 그림자 없이 약 12시 경사회의 표면에서 수확한 사람들인 기성 그들로부터 미해결계인 나을 소외시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30년대 저 대공황에 비참한 현실의 암시가 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케인의 허구적 공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여자의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성적 만족과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다. 상징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성과 현금에 대한 탐구의 승화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제시한다. 케인의 특징적인 작품들에 나타나는 딱딱하고 야위고 세련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는 서술들은 그의 소설에서 Tough Guy와 Hard Boiled 라는 비명을 얻었다. 그는 이 두 용어 모두에 반대했는데 이는 그가 혐오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그를 특정 범죄에 넣었기 때문이며 케인이 그의 작품에 감탄했지만 그가 나비 서문에서 자신에게 끼친 영향은 단호히 부인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 서문에서 해밍웨이와 차별화되는 케인은 나는 실현되는 소망을 쓰고 무서운 개념을 쓴다. 라고 말한다. The wish that comes true, a terrifying concept. 그 공포는 그것이 진정한 소원이 아니라 주로 실현된 소망의 물질주의적 표면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리스 비극에는 선례가 있다. 예를 들어 물질적 성공을 위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의 바람은 실현되지만 오직 친사례와 근친상간에 의해서만 그를 패배시키는 요인들에 의해서이다. 그의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의 진정한 소망은 마침내 그가 알게 되는 사랑에서의 정신적 평화를 위한 것이다.
케인의 반영웅들은 성과 돈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충족시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라고 명명하면서 케인이 나비 서문에서 말한 첫 번째 여자와 맞먹는 그 여인에 의해 느슨해진 파괴적인 힘과 싸워야 한다. 세레나데의 한 여성은 한 남자의 동성애자를 살해하고 동시에 그 남자에 의해 회복되는데 그 남자는 그녀와의 이성 관계를 통해 그의 가창력을 통해 나타나는 동성애적 상징인 가창력을 누그러뜨린다. 남자는 노래하는 목소리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법이 도망치는 여자를 찾아 죽인 후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남자가 자신의 딸로 착각하는 여자에 대한 사랑은 나비에서 벌어지는 비극이 연결고리다. 그의 사랑은 그녀가 그의 딸이라는 인정받지 못한 가정이 강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나비의 가상 동반작은 나방드머 1948년으로 12살 난 여자아이에 대한 남자의 사랑은 통상적으로 예외적인 만큼이나 진실하다. 나방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 1955년을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상하게도 나보코프가 12살 된 소녀와 사랑에 빠진 중년 남자를 그린 만화 소설은 불행하게 끝나고 케인의 소설은 그가 해피엔딩을 장식한 몇 안 되는 소설 중 하나이다. 해피엔딩은 케인의 전문이 아니다. 그의 살인 미스터리인 죄의 여인과 질투의 여인은 행복하게 끝이 나고 둘 다 케인의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업적에 속한다. 신프 오브 문은 3인칭 내레이션인 케인의 또 다른 드문 장치를 대표한다. 밀드레드 피어스와 어스워브 캉드필은 이 장치를 훌륭하게 담고 있지만 질투하는 여자나 마술사의 아내 1965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포스트맨 항상 배를 두 번 울린다에 기교에서 출발한 것은 밀드레드 피어스를 제외하고는 케인에게 악의적이지 않았다. 그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충족된 물질적 소망의 필연적인 결과에 의해 파괴된 사람들의 짧고 활기차고 감상적이지 않은 인식 서술적 비극의 달인이며 처음에는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주관적 소망의 경험을 모호하게 하고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 포스트맨 Always Wins Twice는 케인의 첫 소설이었고 그의 가장 훌륭한 소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것은 삼각관계의 소원 성취 연구라는 딱딱한 1인칭 서술과 비극적인 주제와 에피소드 구조를 가진 고전이다. 매우 매력적인 젊은 여성 코라는 레스토랑의 주인인 닉 파파다키스와 불행한 결혼을 했다. 떠돌이 프랭크 챔버스는 코라와 사랑에 빠지고 닉의 고용인으로 고용되며 코라의 사랑을 즐긴다. 그 가늠꾼들은 성공적으로 닉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고 그로 인해 닉의 식당 사업과 그들 자신의 삶을 함께 얻게 되었다. 그들의 계획은 대부분 우연과 계획적 사고를 통해 실현된다. 이는 사고 피해자인 코라와 상황의 피해자인 프랭크를 마지막으로 모두 파괴하는 사고이기도 하다. 닉 파파다키스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프랭크는 자신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코라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아이러니컬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스 비극과 고전 문학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그 구조는 대칭을 이룬다. 코라와 프랭크는 사회적 경제적 제약에 의해 자유결합을 거부당하며 코라와 프랭크는 범죄를 통해 자유결합을 달성하고 코라와 프랭크는 자유결합의 성취의 맥락에서 정확히 파괴된다. 대칭은 분리, 결합 분리의 구조이다. 케인의 특별한 기술은 일템의 즉각성과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역사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의 시대 상황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그의 흥미를 꺾었다. 그는 1933년 11월 11일 허스트 신문 칼럼에서 해밍웨이의 무기여 안연 1929년 윌리엄 포크너의 성소 1931년 나타나엘 웨스트의 미스 로울리아트 1933년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명, 거래의 국가적 목적, 이 작가가 말할 수 있기 전의 작품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한 점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운명은 포스트맨 Always Wins Twice에 선행되고 있다. 프랭크 챔버를 건초 트럭에서 내던진 그들 또한 그에게 담배를 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닉에 의해 일자리를 얻는데 그의 금융적인 안정감을 프랭크가 갖고 싶어 하지만 그의 수반되는 책임도 없이 그는 또한 코라를 소유하기를 원한다. 프랭크는 닉과 코라가 그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선물을 주는 과정 닉은 직업, 코라의 몸을 뒤집고 그를 내던지게 한다.
고전적인 대칭은 던져지는 돈 게스트론으로 나타난다. 돈과 섹스에 대한 프랭크의 바람 이면에는 너무 늦게까지 인정받지 못한 그의 진정한 사랑이 있다. 게다가 기득권은 피상적인 소망의 복으로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수용하는 개인을 항상 물리친다. 소설의 마지막 단락은 여기 그들이 온다. 로 시작한다. 이 단어들은 또한 과거 모든 불명예의 마지막 단어이기도 하다. Here they come. 소설의 시작에 그들 은 소설의 끝에서 프랭크의 처형자가 되었다. 케인은 렉과 코라는 둘 다 그리스식 이름이고 그들의 캐릭터는 그리스식 이름이 아닌 프랭크 챔버스가 갖고 싶어하는 돈과 성을 상징한다. 프랭크의 실수는 선물을 든 그리스인에 대한 라오콘의 걱정을 함께 나누기를 거부했던 트로이 사람들의 실수와 거의 같다. 이중 배상 마이너스 1936. 한 여자와 그녀의 연인이 보험금을 위해 그 여자의 남편을 살해하고 그 후에 그들의 상호간의 욕망은 죽음의 소원으로 절정에 이른다. 더보 인데무디는 케인이 약 2달 만에 쓴 것으로 리버티의 8부 연재물로 처음 실렸다. 그것은 케인 자신이 인정한 대로 사실상 포스트맨 Always Rings Twice를 다시 쓴 것이다. 두 소설 모두 유부녀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유혹된 한 남성은 남편의 살인과 살인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계략을 여자의 장려하에 구상하고 있다. 각각의 소설에서 성공적인 범죄의 효과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궁극적인 실현과 함께 주인공 커플들의 자멸이다. 비록 어느 타이틀도 케인의 직관적인 선택은 아니다. 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의 원래 제목은 버비큐였고 이중 배상은 제임스 갤러가 케인에게 제안한 것이다. 둘 다 이언론의 유형에 대한 아이러니한 연극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소설에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2번 일어나는데 하나는 무대이고 하나는 실제이다. 후편 소설에서 우발적인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이중 보상이 실제로 살인이다. 첫 번째는 이중배당보험상, 두 번째는 보험금을 수령한 2명의 살인자가 결정한 자결이다. 비슷한 점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들은 각각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작품은 걸작이다. 이중 배상의 살인자는 매우 매력적이나 불행하게 결혼한 페어스너르와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보험 대리인 워터 합시다. 필리스는 코라 파파다키스보다 더 교활하고 악하며 월터는 사업과 지능 모두에서 프랭크 챔버스보다 뛰어나다. 법조계의 복잡함은 이전 소설의 줄거리를 알려주고 일하는 줄거리를 알려준다. 보험업의 복잡성은 이중배상 Postman Always Rings Twice의 러브스토리는 포요텝 스밍 해변에서가 다산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임신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제작됐다. 이중배상 더블 인데미니티에서의 사랑 이야기는 브림 할파일, The Moon, Phyllis is thinking of herself. 에스테트의 이미지에 반하는 것으로 배에서 상어가 가득한 바다로 뛰어드는 자살협정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중 배상은 케인의 첫 소설에 없는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허프와 보험회사, 보험부 책임자인 아버지 격의 역할을 하는 키즈키 사이에 깊은 우정이 있다. 필리스의 의붓딸 롤라 버우와 롤라의 구원자인 베니미노 사체티 베네미엔 사체리가 관련된 하위 줄거리가 있다. 의붓딸에 대한 허프의 애정은 이중 삼각관계로 귀결된다. 필리스 허프와 롤라 사체티, 허프. 이러한 요소들은 이야기의 속도를 약간도 줄이지 않고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준다. 이중배상을 위해 각본을 쓴 레이먼드 챈들러는 이 소설과 케인의 작품 전반을 문학의 오점으로 여겼다. 비록 케인의 소설에 대한 적자는 비평가들에 의해 뒤떨어졌지만 그 판단은 경솔하다. 더보 인데미디에서 케인은 아주 적은 단어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간결하게 스케치된 캐릭터들의 삶에 믿을 수 있는 사랑 이야기와 감동적인 우정을 소개하는 데 성공한다. 더군다나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꿈들이 결국 인간의 현실로 각성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밀드레드 피어스 1941 밀드레드 피어스는 아내 남편 그리고 모녀 관계가 비뚤어진 가정 비극이다. 밀드레드 피어스의 남편인 허버트 또는 버트는 좋은 가장이 아니며 아내에 대한 그의 필요성은 모성애에 대한 것이다. 밀드레드는 유능하고 총명한 여성으로 딸 베가벨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데 그녀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베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재능 있는 컬러라트라 소프라노 코르토로 소프라노다. 버트는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다른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 자립해야 하는 상태가 된 밀드레드는
외식 사업에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딸의 음악 교육에 재원을 마련하여 딸이 성공하길 원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어머니를 배신하는 데다가 마침내 그녀를 버리자 밀드레드는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연애 상대를 잃고 무너진다. 케인은 6년 후에 출판된 나비에서보다 근친상간 모티브를 더 은밀하게 혹은 어쩌면 더 은밀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밀드레드와 버트가 재회한 것으로 끝을 맺는다. 밀드레드가 아내이며 어머니 역할에서 딸로 스스로 체념의 남편을 키우는 아내로 변신하는 모습은 두 편의 기조 에피소드에서 예고된다. 첫 번째는 밀드레드가 게다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녀의 즉각적인 반응은 모성보호도 살인적인 분노도 아니고 jealousy, so overwhelming that Mildred actually was afraid she would vomit. 이다. 이 반응은 배신당한 연인의 반응이지 어머니의 반응이 아니다. 정신이 나간 밀드레드는 베다에게 오늘 밤만이라도 같이 자고 싶은지? 라고 묻는다. 베다는 사양하고 밀드레드는 질투가 그녀를 갉아먹으며 잠에서 깨어난 밤을 보낸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소설의 결론이다. 버트는 밀드레드에게 베다와 지옥에 라고 말했고 밀드레드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흐느낌을 삼키며 칼을 탯줄에 꽂는다. 고말한다. 이 부분은 베다에게 좌절하여 연인이길 멈추고 버트에게 체념한 엄마로서 밀드레드의 역할을 암시하며 기능적으로 모호하다. 밀드레드 피어스는 범죄 이야기나 스릴러가 아닌 3인칭 내레이션의 장편 소설로 표준적인 케인의 소설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비관론은 표준적인 케인의 특징이다. 비즈니스와 탐닉의 세계에서 공허한 물질주의를 강조하고 승화에 의해 전달되는 애정의 공개는 이 작품을 케인의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만든다. 동시에 그 효과가 쓰디쓰며 인간 혐오적이 아닌 것은 등장인물들을 움직이는 힘과 감정에 대한 작가의 동정적인 이해에 기인한다. 이 소설에서 케인은 그의 가장 훌륭한 특징들을 창조했다. 제임스 M. 케인의 소설가로서의 강점은 그의 약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는 종종 그의 스타일의 경제성과 그의 이야기를 움직이는 속도 때문에 칭찬을 받아왔다. 독자들은 그의 이야기 전개에 대해 강한 자극을 경험하지만 케인의 작품에서 움직임은 종종 진부한 산문과 교묘한 음모를 감추곤 한다.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의 작품성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주인공들은 헐리우드 아이콘들의 활기찬 즉각성에 미디듯이 잘 살아있고 케인의 배우들은 캐리커처적이어서 이러한 특징들은 종종 너무 원시적이고 기계적이어서 돌이켜보면 루드클한 면이 엿보인다. 케인은 그의 소설에서 본질적인 열정을 탐구한다. 섹스, 질투, 탐욕은 그들이 범죄와 기만의 거미줄에 자신들을 밀어넣을 때 그의 캐릭터를 움직인다. 케인의 이러한 원색적인 감정주의의 격렬함은 그의 가장 악명 높은 장면들 중 일부를 초현실적인 자연주의로 물들인다. 세레나데의 한 교회에서 우체부가 후아나를 강간한 사건에서 살해된 남자의 시신 옆에 있는 프랭크와 코라의 광란의 러브메이킹은 케인의 이야기를 더욱 평범하게 묘사하는 것을 초월하고 바꿔놓는다. 이와 같은 순간은 케인이 선정주의에서 인신매매라는 비난을 받게 하고 그 자신을 위해서 선정적 면을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케인의 글에는 관음적 특성이 있다. 그는 독자들을 아메리칸 드림의 형편없는 밑바닥에 노출시킨다. 그는 가끔 그의 소설을 도덕적인 이야기라고 언급했지만 케인은 권위의 얼굴 없는 잔인성 말고는 그의 캐릭터의 강박적인 꿈에 대한 도덕적 대안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케인의 우주에서는 유일한 법칙이 우연이다. 그의 주인공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 고전적인 비극의 영웅들과는 달리 그들의 운명은 더 높은 도덕적 질서의 윤곽을 비추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비인간적이고 맹목적으로 악에 찬 운명의 희생자들일 뿐이다. 이러한 허무주의는 케인의 저술에 지속적인 힘을 준다. 그는 대공황으로 황폐해진 세상에서 시리에 빠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포착했다. 현대적이고 대량 생산된 사회에서 남녀가 자신의 무력감을 계속 감장을 한 케인의 무모한 욕망 우환은 독자들에게 울려 퍼질 것이다. 우편 배달부는 항상 배를 두 번 울린다. 케인의 첫 소설은 일반적으로 그의 가장 위대한 소설로 여겨진다. 그것은 그의 소설을 특징 짓는 주제와 기법을 요약한다. 우체부는 항상 두 번 울린다. 프랭크 챔버스는 처형 전날 쓰는 고백의 형태로 캐스팅되었다. 프랭크는 많은 케인의 주인공들처럼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망한다. 노숙자 방랑객인 프랭크는 길가에 바비큐를 헤매다가 실망한 그리스 주인의 아내 코라를 만난다. 압도적인 성적 케미스트리에 이끌려 프랭크와 코라는 가짜 자동차 사고로 그리스인을 죽인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열정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흐려지기 때문에 그 살인사건은 연인들을 멀어지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라는 실제 자동차 사고로 죽었고 프랭크는 그가 저지르지 않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케인의 암담한 이야기는 매우 영향력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트 카미는 범죄와 처벌에 대한 자신의 실존적 명상인 이방인 1942, 스트레인저 1946의 영감이 케인의 작품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중배상. 이중배상은 은잡지 연재물로 처음 등장하였다. 케인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작품을 썼고 그는 이를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소설은 케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Postman Always Rings Twice처럼 이 책은 고해성사로 쓰여져 있고 잘못된 남자가 잘못된 여자를 만났을 때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험 판매원인 월터 호는 아름답고 불행한 결혼한 여성인 필리스 니들링거를 만난다. 욕망과 악은 허프가 그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시스템을 이기면서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되면서 함께 꽃을 피운다. 허프와 필리스가 네들링거 씨를 죽여서 그의 생명보험에 이중으로 보상할 가치가 있는 특이한 사고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케인의 작품에서 늘 그렇듯이 범죄의 성공은 불안과 불신만을 불러온다. 연인들의 상호 의심과 질투는 유람선에서의 치명적인 만남으로 절정에 이른다. 세레네이드. 세레나데는 1930년대에 센세이셔널한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그것은 섹슈얼리티와 예술성에 대한 케인의 아우간데시 카멘터리이다. 주인공이자 내레이터인 존 샤프 전 샤프는 목소리의 실패로 멕시코로 물러난 오페라 가수이다. 케인의 존재는 지휘자 스티븐 호즈 스티븐 허스의 성적 진보에 대한 수용성 때문에 샤프가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샤프는 uneducated order인 허나 원어의 마법에 걸려 그의 포옹이 그의 성적, 목소리의 능력을 회복시킨다. 샤프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스타덤에 올랐다. 허스가 나타나면서 그의 성공은 도전받는다. 원어는 거의 제식적으로 모의 투가 벌어지는 동안 허스를 죽인다. 샤프는 후아나와의 도주를 고집하다가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밀드레드 피어스. 밀드레드 피어스는 케인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 책에는 살인이 없다. 그것은 제3자에게 이야기된다. 이 책의 주인공은 여자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인간관계에 대한 케인의 어두운 시각에 여전히 진실이다. 밀드레드 피어스는 방탕한 남편을 거부하는 중산층 주부다. 자신을 스스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의해 그녀는 웨이트리스로 시작해서 식당 체인의 주인이 된다. 밀드레드의 실패는 오페라 가수 지망생인 딸 베다에 대한 그녀의 사치스럽고 근친상간적 사랑이다. 밀드레드는 베다의 경력에 자금을 대기 위해 레스토랑을 저당 잡힌다. 베다는 밀드레드의 두 번째 남편과 함께 떠나는 것으로 반항한다. 밀드레드는 미국의 허리쇼 아우드시너에 대한 왜곡된 삶을 살고 있다. 나비. 케인의 독창성과 강렬함은 대공황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도래하면서 소멸되는 것처럼 보였다. 일부 비평가들은 켄터키 동부의 산들을 배경으로 한 근친상간과 살인 이야기인 더 버터플라이를 높이 평가한다. 이 소설에서 케인은 자신의 딸이라고 믿는 젊은 여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독선적인 산악인의 고민을 추적하면서 망상적이고 강박적인 성격의 심리를 야심차게 묘사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케인의 고상한 의도는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산악인과 조연들에 저속하고 단순한 고정관념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흠이 보이는 작품 나비는 케인의 후기 작품 중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실현되지 않은 역사적 로맨스로 분류되어 그의 초기 작품에 자신감 없는 메아리로 여겨진다. 케인의 소설가로서의 명성은 그가 1930년대에 제작한 쓰라린 실존 멜로 드라마에 항상 기대어 있을 것이다. 제임스 M. 케인의 소설 밀드레드 피어스는 매우 훌륭하고 대표적인 미국 소설이며 이 소설의 초기 부분에서 주목할 만하고 유망한 특징 중 하나는 두 주인공들이 사물과 기존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다. 주인공들은 많은 문학적인 인물들과 같은 개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책의 스타일은 객관적이고 심지어 장소에서는 약간 밋밋하다. 그것은 버트가 나무에 버팀목을 대는 것, 밀드레드 요리, 그리고
그녀가 팔 물건의 제작에 들어가는 재료와 같은 움직임, 공연, 물건의 취급을 기록한다. 따라서 성격보다 물건, 상품이 거의 주인공이 된 삶이 제시되어 있다. 밀드레드 피어스는 할리우드의 단순성 측면에서 개발되었지만 케인이 낭비한 기회에 성격을 나타내지 않는다. 케인의 이야기는 충격과 폭력으로 인해 빠르게 움직인다. 그의 소설은 문학 영화의 한 종류로 쓰여졌다. 그러나 시나리오 작가보다 더 큰 영역이 허용되기 때문에 밀드레드 피어스와 같은 소설들은 대부분의 영화보다 더 큰 현실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제작 코드에 얽매이지 않는 케인의 스토리는 영화보다 실생활의 패턴을 더 가까이서 따라갈 수 있다. 밀드레드 피어스에서 케인은 현대적 글쓰기에서 상대적으로 손대지 않은 진짜 문제로부터 시작했다. 밀드레드 피어스는 중산층 주부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 가상의 인물인 밀드레드는 수십만 명의 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었다. 케인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며 최소한의 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쓴다. 그의 세계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사랑도 거의 없다. 이 사람들의 가치는 매우 조잡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경험의 개념이 암시될 수 없는 방식으로 묘사된다. 사람들은 간통을 저지르고 악인들은 항상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연한 일이다. 처벌은 이야기의 필요의 결과이지 신의 엄한 손길이나 무자비한 위조 때문이 아니다. 이것과 더불어 폭력의 요소 또한 종종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부주의한 독자들을 속인다. 그들은 케인을 진지한 작가로 여긴다. 케인과 같은 작가들은 미국에서 드라이저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길러진 진지하고 비극적인 인물의 작품과 WW. 챔버스, 진 스트랜포드, 헤럴드 더 와이트와 같이 잊혀진 글에서 파생된 작품 사이에 서 있다. 그는 문학적인 스릴 프로듀서로 감상성에 반하는 반응으로 이익을 얻는 동시에 보다 진지하고 탐구적인 글쓰기의 위상에서도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제임스 M. 케인은 하찮거나 중요하지 않은 미국 문학가가 아니다.